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 선언도 일찌감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광주입니다. 이 광주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해서요. 광주 현안 그리고 오늘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그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동안 산도 다니고 살도 빼고 술도 안 먹고 이러고 지내면서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아, 더 좋은 사진으로, 젊어진 사진으로. 그랬군요. 예. 네. 자, 지금 광주 계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스튜디오 모시려고 그랬는데 광주 계셔서 못 모셨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주 현안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는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광주시장 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가 있었는데, 이용섭 현 광주시장, 그 다음에 강기정 수석, 이 두 분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용섭 시장은 27.7%, 강기정 수석은 29.2%. 이건 이제 광주 총국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했던 그런 여론조사였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 신의 여론조사한 곳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강기정 수석이 2% 정도 앞서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석님? 네, 예.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민주당 내부의 경선이 중요하는데요. 광주 시민들은 이 여소야대 정국, 이제 새로운 정권 교체기에 맞는 그럴 때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 도대체. 네. 민주당을 떠받쳐줄 광주의 시장, 광주의 리더십은 어떻게 생긴 리더십이어야 되냐, 이걸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강기정의 어떤 추진력, 또 정무적 리더십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그런 네. 정무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민들이 판단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해 봅니다. 일단 수석님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용섭 현 광주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현직 시장이 갖는 것이 현직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마이너스예요? 네, 이용섭 시장에게 시민들이 또 거는 기대는 있었을 거고,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으로 또 점수가 높지 않게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도 분석도 됩니다. 어떤 거를 기대했는데 어떤 거가 충족이 안 돼서 그럽니까? 광주 시민들이 그동안 집권 4년 동안, 지금 4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임기 4년 동안 광주를 좀 더 활력 있게 만들어달라, 빠르게 결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이 늘어진다거나 또 못한다거나 이러면서 시민들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전략상 이번에 강기정 앞에 당당하게 빠르게 강기정,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은 현재 있는 이 시장님은, 이용섭 시장님은 지금 특별히 한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네네. 예, 많은 일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부족하다. 더 이제 요구가 컸다, 이렇게 보는 거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석님께서는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걸로 나와요. 예. 예, 이게 뭐 특별하게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상공회의소의 상징이 경제였었는데요. 네. 경제 산업이었는데, 광주가 산업이나 경제가 그렇게 활발히 돌아가지 않는, 그렇죠. 못한 곳이기도 하지요. 제가 4년 전에 이제 500만 광역 경제권 구상이다, 그래서 이제 광주, 전남, 전북이 좀 하나로 경제로 통합해서
호남이 먹고 살자 이런 그 500만 광역 경제권 구상을 밝혔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걸 좀 더 새롭게 그 구체화해서 광주의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라는 것은 산업에서 나온 만큼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를 제가 공약을 발표했고 또 기자회견문에 썼기 때문에 그런 데 맞는 산업적 측면의 이슈에 맞는 것이 상공회의소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로 가게 됐습니다. 네. 좀 반응이 뜨겁던가요? 뭐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겠지만. 네, 아무래도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처음이다. 출마회견을 보통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출마회견을 했던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뭐 조금 주목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석님께서 하고 싶었던 거는 뭐 광주 상공회의소도 지금 찾고 또 다른 사람 하지 않는 그런 제스처 하는 거는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낙후되어 있는 광주를 조금 뭔가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의 표면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1번 슬로건도 광주 신경제 지도를 그리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만큼 네. 네,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광주는 좀 많이 낙후되어 있나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이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있었고요. 기아.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 우리 백색가전이라는 냉장고, 세탁기 등 백색가전이 있었는데 이 백색가전이 삼성전자가 베트남 쪽으로 많이 옮겨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를 대표하는 제조업은 그 기아 자동차나 금호타이어 공장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창조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숫자가 작다 보니까 산업의 측면이 많이 부족하다. 네. 산업이 부족하니까 활성화 안 돼 있으니까 일자리가 늘 부족한 거지요. 네. 근데 인구도 너무 적어서 사실 좀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가 이제 150만 좀 못 됐는데요. 대구의 아이고. 인구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정말 활력이 크고 네. 작고 대전이나 이런 데는 세종시하고 맞물리면서 천안, 대전, 세종시는 수도권 영향을 받아서 또 조금 발전한 측면이 있고요. 네. 울산이나 이런 데는 애초부터 산업적 기반이 있었던 중화학공업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기반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광주는 이제 새로운 산업, 오늘 제가 공약 발표를 할 건데 광주 하면 광주 전남에 한전이 있고 에너지 정지 분원도 있고 그래서 배터리 산업, 앞으로 미래의 산업의 가장 큰 어찌 보면 반도체보다 더 클 배터리 산업 쪽으로 특화시켜보자 이런 발표를 오늘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배터리 이런 것만 확실히 실력이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뭐 수소든 뭐 원자력이든 다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친환경적인 그런 발전이 가능하잖아요. 뭐 탈 것이든 뭐든 간에. 그렇죠. 지금은 휴대폰 배터리부터 전기차 네. 배터리까지 또 친환경 에너지를 모으는 ESS까지 결국 배터리만 네, 배터리 싸움이잖아요, 확보되면 결국에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물든 지금 전기차 사고 싶은 저도 살려고 막 고민하다가 이거 힘이 너무 약하고 배터리가 문제다 해서 절대 안 사고 남들 다 한번 사보면 잘 되면 그때 가서 사자. 그리고 또 어떤 차는 배터리가 그냥 전체 차체에 막 달을 차지한다 이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네, 당장은 예. 사기가 좀 곤란하던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만약에 광주가 또 특화가 되고 그러면은 메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대선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이준석 대표 아주 그냥 이슈 만들어내는 데는 도서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 광주 복합 쇼핑몰이 없다. 이러면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광주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당 뽑아갖고 되는 게 뭐였냐? 이러면서 좀 비아냥거렸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복합 쇼핑몰 또는 창고형 매장은 우리 있죠. 광주 시민도 많이 원하고 있던 주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작년 9월부터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을 했었고 또 준비를 해왔던 것이 맞지요. 예,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복합 쇼핑몰 공약을 광주에 내건 것은 얄밉기는 했지만은
맞는 광주 말이에요? 시민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뭐 대선 후보가 내 걸 공약으로 적절했냐의 부분에서 저도 뭐 적절하지 않았다. 그건 우리가 할 테니까 광주시장과 또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준석 대표 당신들은 큰 공약, 산업적 공약, 발전 공약을 내놔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아픈 구석입니다. 좀 찔린 구석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작년 9월부터 주장을 했었고요. 문제는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큰 원칙을 제가 입장을 좀 냈는데 하나는 복합 쇼핑몰과 같은 경우는 도심 내부에 하고 창고형 매장은 도심 외곽에 좀 만들자 이런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골목상권 진흥원 같은 걸 광주시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골목상권도 진흥하고 이런 복합 쇼핑몰이나 창고형 매장도 필요한 만큼 준비하자. 네. 그렇게 양쪽에 윈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보자. 그걸 위해서 지금 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고 머지않아 결론을 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이 광주는 소상공인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는 측면에서는 이걸 또 활성화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제한을 두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뭐 20대랑 30대는 그래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런 주장이고 40대 이상은 우리 그동안 잘 살았는데 뭐가 특별히 문제야 이게 있어봤자 뭐해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약간 이번에 그 광주 복합 쇼핑몰 어젠다를 이준석 대표가 던져놓고 나니까 조금 갈라치기 물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는 아니었습니다만 약간 갈라치기 하는 양상으로 조금 젊은 세대랑 아닌 세대가 조금 구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좀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봅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그건 20대하고 40대들의 30대와 40대를 갈라치기로 볼 수 있는데 어떻든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이슈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슈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고 다만 이제 40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층은 네. 복합 쇼핑몰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게 뭐지? 뭐 이런 반응이었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이제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은 복합 쇼핑몰이 오면 소위 대형 마트나 매장이 오면 피해가 오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염려를 얘기했던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항상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건 좀 해결이 되실까요? 광주 군공항은 어떻게 이전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지난 4년 동안 지지부진했고 뭐 4년 전도 그랬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새로 공항이 옮겨갈 곳. 우리 지금 광주 군공항뿐만 아니라 대구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습니다만 새로 옮겨갈 곳, 이전될 곳, 그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네. 그 지역과 광주가 윈윈하는 상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대구 군공항을 의성과 군위가 서로 가져가려고 해서 네. 의성을 대구시로 편입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군공항을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군공항 이전은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 그 이전될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점을 해결하는 것이 이 문제의 푸는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을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호남 30%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그 정도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요, 윤 당선인의 득표율이 30% 넘은 곳도 있다. 특히 조선대, 전남대 인근, 그러니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높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건 혹은 또 반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높은 곳이 부산 그쪽이었는데 거기가 또 한 40% 정도? 부울경이 40%의
육박하는 그런 또 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약간 지역색이 조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지역색이 사라진다기는 그 얘기 전에, 일단 대학가 근처가 광주에서 특별히 높았다는 것은 아직 분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정 종교의 영향이 높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 이게 신천지 때문이에요? 뭐 그런 분석도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든 광주 전남은 이재명 후보에게 뜨겁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이제 또 동시에 보수정당 윤석열 후보한테도 역대 가장 많은 득표, 광주에서 2자리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확실히 유권자들이 뭐 선택했다, 판단에 따라 선택했다. 뭐 소위 묻지마 투표나 이런 거이 아니라 확실히 판단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산도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지역 감정이나 지역주의 이것은 이렇게 서서히 녹아내리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균형 발전 정책, 산업의 측면과 교육의 측면에서 균형 발전 정책이 확실히 돼야 되겠다.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TF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네. 거기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분명히 답을 내줘야 된다. 우리 노무현 정부 때 균형발전 정책을 이명박 정부 때 완전히 수독시켜버려서 네. 이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라는 게 전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소신 판단, 소신 투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든다 이거죠, 양쪽에 다. 네, 예, 예. 아,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또 우리가 그냥 너무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얘기에만 머물던 예전하고 달라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창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건 좀 현안이 좀 복잡해서 그냥 뭐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결국에는 첫 회동을 연다고 해요. 그래서 대선 19일 만에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너무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만나네 안 만나네 서로 그냥 좀 험한 말들이 오고 가고 뭐 중간에 거짓말 자꾸 하면 나도 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번 회동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역대 정권 한 번도 이렇게 회동을 안 한 적이 없는 만큼 그렇죠. 될 것이다라고 했고 늦었지만 오늘 된 거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애초부터 그냥 편하게 만났어야 됩니다. 두 네. 분이. 예, 뭐 이철이 장제원 두 분이 만나서 무슨 합의 내지는 어떤 약속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당선자가 현 대통령께 편하게 인사드리고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당선인한테 검찰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말씀도 하실 거고 또 윤석열 당선자도 현 대통령께 요구할 것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요구할 건 요구하고 들을 건 듣고 이러면 됐었던 문제인데 뭔가 우선 첫 번째로는 만남을 매우 막 규정 지으려고 회담하는 것처럼. 네. 저도 정무수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여야 대표 회동이나 뭐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는 이런 회동은 조금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네. 근데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문제였고. 그 과정에 이제 인사권 문제, 그 청와대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마치 점령군처럼 네. 명령하고 안보의 권한, 인사의 권한 다 내놔라. 네. 내가 당선자다. 어디서 지금 임기 두 달 남은 사람이 그 4년 임기 남은 사람한테 버티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러니까 대통령도 화가 많이 나셨고. 네네.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 오늘로써 털어버리고. 네. 오늘 두 분이 정말 편하게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분이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안 돼요? 꼭 만나야 된다고 써 있어요? 이런 것 아니고 우리가 네.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만 뽑혀도 네. 대통령님하고 같이 뭐 차를 한다든가 오찬을 하거나 이랬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일국의 그 임기 4년을 끌어갈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네. 뭐, 관행도 관행이지만은 만나는 것이 안 만난 것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나고 안 만나고가 자꾸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받는 거 관련해가지고요. 법무부에서 수사지휘권을 검찰총장에게 하는 것을 폐지한다. 이제 이런 안이 나오니까 법무부가 그거는 퇴행적이고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된다. 나는 반대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인수위에서 갑자기 새벽에 문자 보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2시간 남겨놓고 인수위에 법무부 보고하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죠. 또 하나는 지금 선관위 문제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또 선관위 관련된 업무 보고 안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들 그러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말해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수위라는 것은 전 정부의 정책 중에 좋은 것은 가져가고 네. 어떻게 좋은 것을 승계할 건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네. 유럽의 많은 정부들도 정권 교체가 되는데 정권 교체가 가장 될 때 정책은 승계한다. 이런 원칙. 독일 같은 데는 통일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 네. 통일 정책 이런 것은 철저히 노동 정책 이런 것은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정책은 승계를 해야 된대. 네. 무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이 법무부 그 인수위 보고를 안 듣는 것은 이 검찰 개혁을 완전히 우리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위로 돌리겠다. 그렇죠. 공수처도 없애고 퇴행시켜버린다 오히려. 조정도 원점으로 가고 법무부의 검찰총장 지휘권도 없애겠다. 정말 이건 검찰 중심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사실상 내심을 이렇게 표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건 잘못됐고 오늘도 대통령께서 이 말씀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의 존재 이유는 검찰 개혁이었는데 네.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검찰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고 그 존재 이유인 사람이 이 검찰 개혁을 검찰 중심의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 옳지 않고요.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 운운한 건 협박입니다. 이것은 네. 정치 보복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지난번에 선관위가 그 투표 예비선거 사전선거 때 투표 관리를 잘못한 거 있었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건 지적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선관위한테 감사원 감사를 할 이유가 있으면 그때 감사원에서 판단하거나 또는 감사 청구가 들어가면 하면 될 일이지 인수위에서 협박을 한다? 이건 인수위의 본연의 업무가 뭔지를 모르고 여기 점령군에 완장차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지금 또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용산 이전 문제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용산 이전 관련해서 뭐 얘기가 조금 이제 더 언론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을 좀 부각시키려는 모양새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요번에 어제 나온 단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축을 지어라 잠잘 수 있는 곳을 용산의 그 국방부 안에다가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혹시 아셔요 그 얘기?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방부 건물에다가 소위 청와대 기능을 담으려면 전략 자산이 많이 훼손되거나 네. 안보 공백이 생기니까 막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 이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IMF 극복에 올인했던 것이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만약 윤석열 당선자께서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코로나 극복 이후에 어떻게 경제 로드맵을 짤 거냐, 경제 회복을 할 거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한다면 박수 받을 건데 이 용산 기지가 뭐가 그렇게 지금 급하고 정말 민생과 국민들의 삶과 관련돼 있다고 이 용산 기지를 이렇게 가지고
현안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게 5년이라는 기간 안에 다 만들어질 수도 없을 것 같다. 하나만한 거를 쓸데없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과연 그게 좀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이제 물러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할 이 NSC를 중심으로 하는 이 안보 공백은 권한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선자로서 권한을 넘어서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애초부터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할 때도 그러지 말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좀 고민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가려고 하는지가 목적과 수단이 도치돼 가지고요. 지금 왜 청와대를 나가겠다는지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요.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정무수석, 우리 원래 수석님은 정무수석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민정수석실을 없앤다 그러고 지금 딱 공언하셨습니다. 이 당선자가. 네. 민정수석실 없애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도 없애겠다 해서 결국 없애지 못하고 다시 살렸습니다마는 민정수석실을 없앤다는 것은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총장 지휘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또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로 독립시키겠다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 컨트롤할 수가 없다. 지휘해서 네. 검찰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또 그럴 그렇죠.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필요한 의견을 조율했다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검찰을 알고 내가 검찰인데 내가 아마 검찰 대통령을 선언한 거죠, 그냥. 좋아요. 이거 한 두 개만 여쭤보고 제가 정리할 건데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안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날, 그 다음날 곧바로 동부지방검찰청에서 3년 동안 캐비넷에 들어있던 사건이 하나가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무엇이었냐면 그 원전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어떤 그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말았느냐. 근데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좀 중단시키라고 했던 그 정책 관련해서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혹은 문재인 대통령을 딱 지목해서 이 동부지검에 있는 검사가 미리 현재 있는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기존 대통령에 대한 자료를 모아놓은 거 안 하고 있던 거를 싹 풀어서 뭔가 좀 세게 한번 해보려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가 돼서 상당히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오히려 보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이제 대통령 캠페인 선거 과정에 정치 보복 논란이 안 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당시에 했던 적도 있고 사실은 이건 검찰의 뜻이기도 하고 일부 정치 검사들의 속마음이기도 하고 또 새로 당선된 당선자의 의중이기도 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어떤 감춰둔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꺼내고 싶은 캐비넷에서 꺼내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2의 노무현 논두렁 사건 시계 사건을 만들어 보고 싶겠죠. 계속 모욕 주기도 하고 흠집 내기도 하고. 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단언하건대 역대 어느 정부하고 비교해도 내임덕도 없고 네. 시민적 측근 비리가 없었던 정부인 만큼 그런 협박은 협박일 뿐이고 그러나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자꾸 흠집 내기를 할 건데 그 점은 국민들이 막아줄 거라고
제2의 노무현 대통령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요? 좀 불안하기는 않으세요? 아니 사실은 어떻게 이 캐비넷에서 리스트를 내서 정치 보복을 할지는 불안한 거지요. 네. 저희들이 가장 불안했던 내용이 그거고요. 네, 좋습니다. 실제로 그때 그 환경부 인사개입 문제 지금 비서관이 그 점으로 해서 법에 판결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와 연동되어서도 여전히 수사를 중지시켜 놓은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네. 것을 언제든지 꺼내들면서 다시 문재인 정부의 관련자를 또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네. 모욕주기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고 그 점이 불안한 건 맞는데 네. 그 점만큼도 국민들이 현명하게 지켜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다 동부지검에 이게 들어있나 봐요. 임종석, 조국, 홍남기, 동부지검 캐비넷 속에 있는 블랙리스트들 심상치가 않다 이러면서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신구 권력의 시선이 서울 동부지검에 집중이 되고 있고 이 당시에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혐의점을 찾아내서 가지고 있던 것을 이번에 정권이 이제 바뀐 것을 계기로 좀 전략적으로 혹은 좀 기획 수사하듯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나 봐요? 글쎄요, 그 역대 그 검찰과 검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꾸 뭔가를 감춰두고 별건 수사를 하거나 또 연관되어 있는 것을 어떤 시기적절하게 또 꺼내 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이 검찰의, 정치검찰의 적폐였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보자고 윤석열 총장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건 참으로 유감스럽고 네. 그러나 결코 그건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석님께서는 현재 민주당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추진해온 것 중에 하나가 적폐 청산, 그다음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예.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제 검찰 개혁은 그러고. 공수처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도 뭐 아직은 몇 가지 6가지 수사권은 직접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통령께서는 제도로서는 이제 완성을 했는데 네. 이 공수처가 자리 잡아가는데 그 과정에 많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도로서 완성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후퇴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저지시켜야 된다. 시도는 저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다른 이제 검찰 개혁 말고 언론 개혁이라든가 또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뭐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예, 우리 새 정부의 언론 정책 참 염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됐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 뭐 우리 정부의 성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다 돌아간다잖아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직 돌아간다가 아니라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 뭐 불안함이 시도? 있다는 거지. 지금 돌아가진 않았죠 아직. 지금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법무부도 수사지휘권 다 내놔라. 검찰은 독립적인 예산을 가지고서 혼자 독자적으로 해라. 공수처도 나는 없애겠다. 뭐 얘기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검찰 개혁을 돌려놓는 건데 또 수사권, 지휘권 다 찾아온다 이런 얘기. 예, 이제 그건 인수위나 윤석열 당선자의 생각인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떻든 국회라는 입법권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172석이라는 박광근 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172석이라는 원내의석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고 윤석열 당선자도 국회의 도움이 없이 이런 문제가 곧바로 막 돌아가거나 이러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문제인데요. 지난 주말에 김영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민 의원 등 그 여권 강경파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본부장 비리를 파헤치는 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특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봐주기 논란이 계속 있었던 그 부분이 결국 대장동 사건으로 연결되어서 현재 상황이 왔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의 당시 수사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특혜 봐주기 이것까지 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특검의 범위에 집어넣고 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 특검은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정말 특검 할 거냐, 네. 뭐 이런 서로 묻고 답하는 과정에 끝내 윤석열 당 후보가 답을 하질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이 특검을 설령 하더라도 결국은 특검법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지금은 특검법을 가지고 특검 제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5월 9일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취임한다고 전제한다면 네. 그 전이면 모를까 그 이후에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서 특검을 할지 안 할지는 국회에서 판단해야 되지만은 이 부분은 매우 전략적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2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는 4월 달하고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정말 할 거 있으면은 다 미리 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할 거 있으면 미리 해놓는다기보다도 국회가 이제 선거도 그 대선이라는 큰 파도도 넘은 만큼 이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좀 미뤄뒀던 거, 이런 미뤄뒀던 일, 또 선거 대선 과정에 나타나서 꼭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시행해 가면 좋겠다. 거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과 변화이고 특히 민주당의 쇄신이다. 연한하게 쇄신 슬로건만 구호만 있을 게 아니라 네. 구체적인 쇄신에 대한 모습을 보여달라 국민들은 이렇게 하고 저도 광주시장 나오는데 막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보내는 것은 할 일을 제대로 해라. 할 건 하고 안 될 건 못한다고 국민들한테 보고 드려라. 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쇄신의 다른 말은 개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고 정리하겠습니다. 수석님, 이번에 네, 예. 광주 지금 출사표 던지신 거잖아요. 네. 그럼 던져서 어떻게 정말 이 낙후되어 있고 솔직히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 느끼는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정확하게 꼭 해내시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균형 발전 정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균형 발전. 예, 광주가 광주로서만 발전할 수 없고 그렇죠.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초강력 협력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을 발전시켰는데요. 17개 특히 대전 이남 지방은요 이미 사람도 떠나불고 학교도 곧 망하게 생겼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 그래서 균형 발전 정책과 관련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 말은. 아, 그래요? 예. 네. 사람도 좀 많아지고, 이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하고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